대부분 기업들이 요즘 구조조정을 입에 내세우고 있죠. 2023년, 4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25년, 26년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경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조조정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돼요. 경영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유능한 사람이 사업도 성공시키고 아무리 투자 많이 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 갖고 오면 뭐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없으면 다 말아먹어요. 안녕하세요.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손님은 김용석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채널에는 처음 초대되셨는데요. 네, 맞아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 김용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경제도 경제지만 이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될까 들여다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경제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인 트렌드 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25년의 이 사회적인 트렌드를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2025년에 조용한데 강하다. 조용한데 강하다. 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아까 전기차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사람도 그래요. 예.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관성으로는 시끄러운 사람이 유리했죠. 외향적인 사람이건 뭐 어디서 술 잘 먹고 사람 잘 모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영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사업 벌려도 뭔가 좀 투자도 잘 받고, 네.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던 세상은 조용한 사람은 불리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불리했죠. 근데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또 산업 구조도 조금 바뀌어서 네.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불리할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유리해졌다. 2025년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트렌드 화두는 조용한 사람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조용한 사람들이 뭔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조용한 게 강한지 그건 얘기를 좀 듣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조용한 사람들이 강하다. 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은 우리 채널이 일단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산업군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그 산업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네. 그 부분도 좀 먼저 맞아요. 여쭤보시죠. 산업군의 변화와 조용함이 왜 연관되냐면요. 네네. 만약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빅테크의 시대, 뭐 테크가 모든 걸 주도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의 중심은 다 뒤에 테크를 붙여야 되는 세상입니다. 네. 즉 테크에서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이 다 해먹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네. 만약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예전에 아주 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고 술도 잘 먹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네. 페이스북 만들 새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대부분의 테크 창업자들은 대부분 내향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해서 뭐 잘 놀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작업도 처음부터 모든 자원과 투자가 잘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고전할 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데, 그 멀티플레이어 상황들은 대부분 다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경향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테크 창업자들의 대부분 성향이 내향성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고 발휘할 때지, 외향적이 되려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 뭐 잘해보려고 여기서 수업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제 방향은 그게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산업의 방향이 테크가 주도하지 않았다면, 네. 전통적인 과거의 산업 관점이 그대로 이어갔다면 아마 요란하게 네트워크 잘하고 뭐 인맥 관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산업이 바뀐 덕분에 외향적인 리더들의 포지션이 커졌고, 이게 단지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의 리더들이 커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조직 문화는 어떨까? 과거처럼 막 어울리고 놀고 회식 많이 하고 이 문화는 사실은 관심도 없고, 얼마나 성과를 잘 내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줄 건가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상 조용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잘 못 받았어요. 과거에는 요만큼 했어도 시끄러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갔잖아요. 네. 근데 조용한 리더들이 자꾸 많아지고 조용한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리더가 되면서 그러면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조용한데 일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 줄 건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군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리더십도 바뀌고 조직 문화도 바뀌고 평가 방식도 바뀌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인류가 한 수천 년간 외향적인 게 유리했던 패러다임이 이젠 내향적인 게 꿀릴 게 없다. 뭐 완전 유리하다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제 불리하지 않다. 점점점 조금 유리해진다. 이 노선에 좀 온 것 같아요. 제가 소름이 돋는데요. 약간 뭐 저는 이제 MBTI를 이렇게 막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특히 이제 MZ 세대들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네네. MBTI 가지고 많이 논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예. 넌센스인 게 예, 그 모든 사람들이 MBTI의 E와 I를 골고루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골고루 갖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향성과 외향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다들. 있죠. 예. 갖고 있는데 어떤 비중을 더 높이냐 이 문제가 선택이 될 네. 텐데 이제까지의 세상에선 외향성이 훨씬 유리하다고 여겨와서 내향성을 자꾸 죽이거나 숨기거나 네. 이랬던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었어요. 네. 어떻게든 똑똑한 친구가 창업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도 이거 혼자 못하니까 사람 어떻게 끌어모을까 이쪽에 자꾸 포커스가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젠 그게 아니고 똑똑하면 혼자 AI 도구 이것저것 막 써가지고 사람 없이 혼자도 창업하는 요즘 이런 걸 솔로프러너라고도 그러는데 네. 1인 기업가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능력을 발휘할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외향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외향성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얽혀서가 중요한데 사회도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기술도 점점 개인화를 자꾸 밀어주고 있고 증강 인류라 그래서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 인류의 기본적인 방향은 내향성과 조용함이 무게가 자꾸 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참 이 말씀하시면서 딱 떠오르는 게 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시대를 이제 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과거의 시대를 보면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모두가 같은 드라마를 봐요. 뭐 모래시계를 다 네네. 똑같이 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학교 가면 다 모래시계 얘기를 그쵸. 해요.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다 다른 걸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 가면 각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얘기도 잘 안 해요 서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시끄러운 사람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귀를 다 장하겠죠. 와. 공간을 다 장하겠죠. 네.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로 보다 보니까 조용하게 떠들어도 재밌으면 본다 이거예요. 네. 외향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재밌거나 뭔가 더 탁월한 게 필요한 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찌 보면 능력치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과거에는 본연적 능력치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서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유리했다면 네. 이제는 그 능력치 본연 그 자체로 이제 유리함이 결정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보다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잘하고 뭘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정치보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이 책에 물론 이거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이게 보시면 책 표지에 조용한 사람들. 네.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정립이 된다면 내가 외향적이 되려고 굳이 노력하기보다 조용한데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로서는 맞게 대응하는 건가라고 제가 지금 갑자기 그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키워드 안에 굉장히 다양한 범주가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조용하다 하면 뭐 quiet나 뭐 silent 얘기할 텐데 네. 흥미롭게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내향성 경제, 내향성 리더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올 초부터 미국에서 내향성 경제가 미국 경제를 장악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 식당이나 술집에 인기 있는 예약 시간은 8시 타임이었어요. 네. 그때 해야지 막 붉은 불토가 되는 거니까 술 먹고 끝까지 가는 거니까. 네. 놀랍게도 뉴욕에서 가장 피크 타임이 8시였는데 지금은 6시 반 타임으로 내려왔어요. 네. 6시 반에 시작하면 술 먹고 놀다가 9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술 많이 먹고 잘 어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
남녀 관계가 됐건 뭐 어떤 사교 관계가 됐건 그 8시대를 선호했다면 지금 이게 바뀐 건 거예요. 조금 놀다가 각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교류가 되는 거고 교감이 되는 건 거고.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은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들이 외식도 잘하고 사람도 잘 불러 모으니까 돈 걔들이 다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쇼핑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뻥끗 안 하고도 돈 막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들이 쇼핑에서나 소비에서의 경향성도 달라진 건 거고. 또 하나가 그 퇴직할 때도 요즘 조용한 사직이라 그러고 해고도 조용한 해고라 그러고 고용도 조용한 고용이라 그러고 휴가도 조용한 휴가라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고용 방식에서도 갈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일하다가 때려치는 게 조용한 사직이잖아요. 네. 회사도 뽑을 때 얘 그 자르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딴 거 시켜가지고 좀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나가게 만들어야지 이런 게 조용한 해고잖아요. 네. 이 방식으로 조용함이 바뀌어요. 고용 문화에서도. 네. 또 뭐가 있냐? 여행도 조용한 여행. 조용한 여행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 갈 때 다 가봤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여행 많이 가본 사람들은 갈 때 다 가봤고 관광지 그 대상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이제는 어딜 가냐, 파리 에펠탑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에펠탑 앞에서 내가 뭘 느꼈나, 내가 지금 가는 고민을 덜어냈나. 어찌 보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여행. 오히려 단체로 때로 몰려가면 집중 못하겠죠. 그래서 여행에서도 이 단체 관광하고 싱글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확실히 역전됐어요. 사람들이 점점 혼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뭔가 집중하겠다. 이렇게 조용한 여행이거든요. 네. 이것도 커지고 또 조용한 워킹, 조용한 걷기. 예. 보통 운동하겠다고 살 빼겠다고 저녁에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목적은 살 빼겠다는데 사실은 걸으면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걸으면 걷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내가 오늘 뭐 무슨 일을 했고 근데 저놈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용서하기로 했어. 이런 거부터 예. 스스로에 대한 시간을 자꾸 가지면 음악을 듣기보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니까 이것도 조용한 걷기라고 그래요. 네. 이런 조용한 게 자꾸 나와요. 거기다 비욘세라는 가수는 자기 콘서트 때 뮤트 챌린지 같은 거예요. 노래 갑자기 하다가 특정 가사가 딱 되면 모두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10,000명, 20,000명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끌시끌해야 정상인 공간이 갑자기 침묵이 딱 흐를 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건 못 겪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시끄러운 것만 경험해봐요. 창문을 열면 차 지나가고 사람 다 떠들고 이 시끄러운 세상. 쇼폼도요. 이게 짧은 시간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게 쇼폼이잖아요. 네. 다 요란해요. 근데 요란한 게 많다 보니까 요즘은 조용한 쇼폼이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상품을 보여줘도 기존의 쇼폼은 시끄럽게 막 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했다면 조용하게 그냥 보여만 주면서 볼 테면 봐라, 말라면 말고. 이게 오히려 재밌다는 거예요 요즘은. 네. 그래서 조용함에 대한 맥락들이 여러 범주에서 다 나오는 건 거죠. 거기다가 부자에 대한 관점도. 제가 라이프 트렌드 2024, 그러니까 2023년에 2024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꼽았던 게 올드머니였었거든요. 네. 올드머니가 전통적인 부자, 대대로 물려온 부자잖아요. 네. 사실 전 세계는 그 이전까지는 뉴머니를 숭상했습니다. 뉴머니는 우리말로 하면 졸부가 되겠죠. 예. 갑자기 돈 번 사람. 예. 갑자기 돈 벌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돈 자랑을 해야 되겠죠. 비싼 걸 티내는 사람들이 뉴머니의 행태였죠. 근데 네. 올드머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집에 돈이 흘러 넘치게 많은 집이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다를 누구에게 입증하거나 어필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기본 돈이 흘러 넘치니까. 예. 이랬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이 관점이 아니겠죠. 애초에. 돈 벌어서 집 사야지 이 관점이 아니겠죠. 예. 내가 공부한 이유는 뭐 가령 할아버지가 지원한 학교에 내가 나중에 재단 이사라도 하려면 그래도 학교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부터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에 뭔가 기여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 물려받아야 되는데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거나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돈을 다음 대로 잘 물려주겠다. 이 돈을 활용해서 돈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이쪽으로 포커스가 더 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술을 바라보더라도 요거 되팔아서 얼마 벌어야지 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잖아요. 회화가. 예. 이걸 내가 어떻게 독점할까? 이 국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진짜 소수의 부자들만의 태도였는데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2024년 전반적으로 부자가 아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돈 없는데 왜 그걸 하냐? 그 이전에도 돈 없어도 졸부따라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다들. 예. 전 세계에서 벤츠나 BMW 국가별 판매 순위 우리 한 4, 5위쯤 합니다. 우리 돈 그 정도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미술품 시장이나 무슨 고급 오디오 시장이나 무슨 고급 가구 시장 이런 쪽에선 4, 5위 아예 순위도 못 끼거든요. 네. 한참 뒤에 있거든요. 네. 우리는 명품이나 자동차처럼 티 잘 내는 예. 즉 졸부적 관점에서의 소유물들에 대해서는 막 샀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부자들의 관점에서의 소유물들은 그동안 돈 덜 썼었어요. 이게 태도가 바뀌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림 사겠다 그래요, 자꾸. 그래요.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애들이 뭔 돈이 있어서 싼 그림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다 10억짜리 그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명 작가의 그림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근데 이걸 사두면 나중에 그러면 오를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관점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원본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원본을 얼마나 소유해 봤습니까? 포르쉐 지가 아무리 비싸봤자 원본이 아닌 거죠. 흔하잖아요. 롤렉스 흔하잖아요. 근데 단 50만 원짜리 그림이라 할지라도 원본이잖아요. 원본을 가지는 태도 자체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전통적 부자들이 누려왔던 태도잖아요. 그걸 지금 젊은 친구들이 따라한다? 아, 나 명품? 수입차? 아, 필요 없어. 이거 해봤자 뭐 남한테 자랑하는 이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한테 집중할래. 이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에 연장되는 게 바로 그 스텔스 웰스라는 게 있어요. 부를 숨기는 거. 네. 스텔스 웰스나 아니면 콰이어트 럭셔리, 조용하게 럭셔리하는 거. 아. 이게 전통적 부자의 태도거든요. 내가 돈 많다는 거 굳이 알릴 필요 없고 그거 남에게 입증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날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 태도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콰이어트가 나오죠. 여기서도 스텔스가 숨기는 게 나오죠. 조용함이라는 키워드가 경영에서도 나오고 고용에서도 나오고 여행에서도 나오고 일상 욕망에서도 나오고 돈에서도 나오고 다 쏟아지고 있는 거라서 조용함이 여러 퍼즐을 묶었더니 아 이거는 메가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야, 그 조용함. 네. 이 조용함이라는 그 변화. 그래서 뭐 저는요. 네.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뭔가의 현상을 네네.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소장님께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게 그림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의 출발은 의식주에서 시작돼요. 아, 네네. 그리고 의식주의 출발은 대부분 다 우리의 욕망과 사회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관점도 다 끝에는 경제와 소비로 그렇죠. 가요. 예. 기업에는 그걸 비즈니스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교집합을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철저하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23년, 22, 23년, 24년 상반기까지 네.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네.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아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 동안에는 뭐 골프다, 뭐 그리고 이제 테니스다 이렇게 즐기다가 또 이제 골프, 테니스는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였는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은 운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달리기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강으로 이것도 뛰기로 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게요. 네. 전체적인 소득의 감소, 예. 전체 데이터죠. 예. 거기다가 20, 30대 전체를 봤을 땐 감소가 맞죠. 네. 근데 보통 트렌드의 중심축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보통 상위 10에서 20%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의 경제 여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실 트렌드가 굴러가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한테 트렌드까지 퍼졌다 이런 거는 트렌드가 아니고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사실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건 맞지만 전체가 줄어들지 상위권까지 그럴 거냐 과연 상위권의 여력은 어느 정도 충만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하잖아요. 소득이 굉장히 적은 일반적인 만약에 뭐 작은 기업의 직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이전에 내가 수입차 탐냈다가 시계도 좀 좋은 거 탐냈다가 가방도 좋은 거 저걸 못 사니까 내가 가짜라도 샀다가 뭐 가짜는 공짜가 아니니까 다 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고 난 그림 하나 사겠다. 50만짜리 그림 하나 사는 게 수입차 뭐 할부로 이거보다 훨씬 싼 거잖아요. 전체 돈은 줄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의 변화로 소비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뜨는 산업, 지는 산업이 여기서 구분될 수 있는 건 거죠. 여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소비재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산업 중에 어떤 산업들은 이 조용함과 이 관점 속에서 기회가 더 생길 거고 어떤 조금 뭐 위기가 생길 여지가 있는 건 거고 뭐 이렇게 좀 보는 것도 그렇네요. 있죠. 네, 정말 결국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 조용함을 선택하는 이 MZ 세대들의 움직임이 있고 또 이 조용함을 선택하는 그런 혼자서 운동하는 그 조용히 달리기 하는 네.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이 이 한강 따라서 이것도 달리기 좀 하는 분리해서 모습들이- 보는 게 필요한 게 예, 조용함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조용함이라는 예. 키워드가. 그리고 네. 조용함이라는 키워드가 MG라고 붙이는 것도 넌센스예요. 네, 사실은 조용한 해고나 조용한 고용은 MG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용한 부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부자들이 계속 해왔던 거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트렌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은 따로 있어요. 그건 대부분 일상 소비자들이에요. 일상 소비자나 컨텐츠 쪽은 그들이 민감해요. 근데 좀 덩치가 큰 것들 이거는 사실 그들이 둔감해요. 오히려 40, 50대가 훨씬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러닝 열풍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은가 하면요. 여럿이 어울리다가 혼자 간 게 아니고요. 피트니스 열풍이 먼저 불었어요. 사실은 이게 한 10년쯤 넘은 건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덤벨 이코노미라 그래서 그 열풍이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X세대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20대 때 운동을 안 했어요. 네, 뭐 정치 운동은 했었어도 육체 운동은 안 했죠. 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뭐 별로 없었고 술 먹고 노는 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밀레니얼 세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술 먹고 노는 걸 줄이고 자기 관리가 시작됐어요. 이 자기 관리가 시작되다 보니까 당연히 피트니스 산업은 커지고 주류 산업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 흐름이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젠지로 넘어오면서 네, 밀레니얼 이미 나이 좀 많이 먹었잖아요. 젠지로 넘어오면서 이들도 계속 그런 거예요. 네, 운동을 더 하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피트니스가 잠깐 멈췄어요. 센터 못 갔고 예, 그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였거든요. 사실은 음, 지금 시대 운동이라는 게 욕망으로 봐야 되는 게요. 인스타그램에서 가령 테니스가 됐건 골프가 됐건 러닝이 됐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검색해 보세요. 대부분 어떤 이미지가 인기 상위를 차지하느냐? 대부분 운동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거 운동이라고 바라봤다면 테니스에는 테니스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이 상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쁘고 멋진 사람들이 주로 상위에 있어요. 러닝도 마찬가지. 즉 이건 운동이 아닌 스타일의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지금 테니스 치고 있어. 이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인스타그램의 역할 자체가. 네, 내가 남들보다 테니스 실력이 월등해. 이걸 보여줘 갖고는 관심 없어가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골프로 넘어갔던 것도 모든 게 멈췄잖아요. 여행도 멈추고 과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다 멈췄는데 골프장은 좀 풀린 거였어요. 그래서 과시의 영역을 한번 갔던 건데 가봤더니 별거 없다는 거죠. 가봤더니 아저씨밖에 없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찾은 게 테니스였었어요. 골프랑 테니스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뭔가 과시할 수 있는 도구가 돼서 전통적인 부자들의 스포츠가 골프, 테니스, 승마, 그다음 요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골프는 이미 너무 흔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테니스로 넘어갔어요, 이들이. 테니스는 아직도 좀 희소하거든요. 네, 테니스도 점점점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미 웬만한 동네에는 상가에 반 코트짜리 연습장이 다 있어요. 네, 그게 한 1, 2년 사이에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2023년에 20대들의 테니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말 먼저 들은 사람들 한 2년째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건 거죠. 그 흐름이 언제까지 갈 거냐? 계속은 안 가요. 욕망은 희소할 때 가치가 높아요. 흔해지면 점점점 약발이 떨어지거든요. 욕망이란 건 우리가 해소를 못해야 욕망일 수도 있어요. 포르쉐나 롤렉스를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건 여전히 못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누구나 다 가져보세요. 재미없어져요.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 욕망이 없잖아요.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네, 못 가져야 욕망이 생기는 거고 트렌드는 보통 갖고는 싶은데 못 가질 걸 주로 주목해요. 저는. 그 영역을 주로 바라보는 거고 러닝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테니스까지 왔는데 이제 돈도 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다가 결정적으로 피트니스에서 점점 운동을 쌓았어요. 테니스로 운동 효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스타일입니다. 네, 피트니스로 점점 쌓아서 운동 효과는 거기서 찾는 건데 거기서 러닝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달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엔데믹을 만나면서 이건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 러닝 열풍이 불었어요. 이 열풍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
러닝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혼자만의 공간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요즘은 러닝을 크루를 모아서 해요. 맞아. 혼자가 아니에요. 단체로 뛰어요. 예. 최소 4명에서 뭐 많으면 10명 막 뛰어요. 특히나 펀 러닝이라고 그래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뛰어본 데를 뛰어요. 사실 20년 전에도 아저씨들은 조깅도 하고 뭐 달리기 동호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뛰어볼 어떤 거냐? 궁궐 달리기 챌린지 같은 거. 경복궁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거 한 바퀴 돌면 2.5km 되거든요. 궁궐 챌린지 경복궁 다 돌았다 그럼 덕수궁 돌고. 딴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도 해외여행 가면 만약에 파리를 가건 런던을 가건 거기서 구경만 할 거잖아요. 놀랍게도 여행 상품 속에 런던 아침에 같이 달릴 크루 모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달린 거, 달린 걸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지는 않겠죠. 이거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보여주겠죠. 왜냐, 나 여기서도 뛰었어. 확실히 지금 욕망인 거예요. 러닝이. 러닝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게 혼자만의 조용한 운동이라기보단 욕망이 된 운동으로 바라봐야 되고 욕망이 된 운동에서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러닝화 중에서도 선수들이 실을 만한 걸 정말 아마추어들이 신어요 이제는. 맞아. 일종의 과소비인 거죠 그게. 그렇죠. 하지만 그 비싼 걸 신어줘야지 내가 멋지게 달리는 이미지가 나오고 옷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러닝과 지금 시대 러닝은 관점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맞네요. 제가 그 아마 소장님이 알고 지낼 만한 사람 중에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일 거예요, 실제. 예,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 중에 가장 잘 치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테니스 사진 어디다 안 올리거든요. 근데 테니스 사진을 막 올리는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쳐보면 같이 못 쳐요. 정확히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맞고요. 저는 정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사진에 올릴 만큼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가지고 못 올리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운동에 대한 사진이 욕망이 되고 스타일이 되기 전에는 네. 물건을 가지고 자랑했어요 다. 어, 수입차 핸들 잡아놓고 뭐 여기 시계 좋은 거 차고 이런 거 하거나 뭐 좋은 물건 샀다 뭐 내가 건물 샀다 이런 거 자랑하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 해외 갔다 이런 거 주로 그렇죠. 자랑했다 이거죠. 네. 아니면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거. 그렇죠. 이 범주를 한 20년 정도 우리가 자랑해 먹었어요 다. 그렇죠. 최근 몇 년간 먹는 걸 엄청 자랑해 먹었어요. 네. 근데 운동을 자랑한다? 이건 운동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뀐 거고 이 흐름은 아주 오래 갈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운동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계속 커질 기회가 더 많은 거고 운동 산업이라고 해서 뭐 운동화나 스포츠 웨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도 있고 네. 다양한 범주가 계속 생기죠. 왜냐하면 운동에서 뭔가 상태가 좀 나아졌다, 훨씬 개선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사람들이. 네. 추가적 관리에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추가적 관리는 패션과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뷰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시장도 경제적 관점으로 보자면 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도 그렇죠. 해석이 되고 그만큼 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 또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함의와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요. 흥미롭게도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운동에 진심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운동은 더 해야 되는데도 안 하잖아요. 네, 더 흥미로운 건 술도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먹어요. 네. 미국의 그 성인 음주율 데이터를 봤더니 18세에서 34세 사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한 4, 50대는 비슷해요. 네. 근데 50대부터 70대는 높아져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고등학생들의 음주율이 20년째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때 안 먹었으면 대학교 때 덜 점점점 안 먹을 거예요. 네. 이러면서 자기를 더 신경 왜 쓸 수밖에 없냐. 지금 시대가 수명이 길어진 세상인데다가 어떤 직장도 누군가의 평생 정연을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고 어떤 큰 기업도 미래가 보장 안 되는 시대예요. 내가 아무리 큰 기업 들어가도 5년 뒤에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가장 큰 대기업도 뭐 위기하는 판이니까 네. 믿을 건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버티려면 체력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1인 가구 비율 계속 높아지죠. 맞아. 1인 가구 비율은 높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경제적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될수록 혼자 살아요. 경제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같이 살고 피곤할 필요 없이 혼자 사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들은 대부분 1인 가구 비율이 다들 높아요.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이런 사람들이 운동에도 관심 있고 자기 개발 관심 있고 자기 개발이라는 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외모 가꾸는 거부터 아니면 공부하는 거부터 맞아요. 투자 공부 다 연결되는 거라서요. 맞아요. 그래서 단지 달리기 많이 한다 해서 끝나는 게 달리기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관심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달리기와 관련된다면 운동화 회사나 스포츠웨어 회사들만 그걸 광고나 행사를 했다면 이제는 증권 회사에서 달리기 대회를 주최할 수도 있는 건 거고 네. 화장품 회사에서도 러너들 관련된 뭘 할 수 있는 건 거고 네. 이 맥락이 좀 바뀌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그 소장님하고 같이 교집합으로 알고 있는 그 김 작가가 네네. 어느 날 저는 그동안 몰랐던 네. 브랜드의 신발을 선물을 준 네네. 거예요. 그게 마라톤화 브랜드예요. 네네. 저는 그 전에 몰랐었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같이 뛰자는 거예요. 한번 뛰었어요. 그러더니 다음 그 내년 2월 달에는요 교토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국제 마라톤 대회를 네네. 참전합니다. 그만큼 그 1인 가구잖아요. 그렇죠. 운동에 미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죠. 또 그쵸. 운동이라는 취미에 미친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고 건강 관리에 미치고, 맞아요. 네, 그건 좋은 거 같아요. 만약에 20년 전이었다면 20년 전에 가령 뭐 남자 한 40대 정도의 남자가 1인 가구고 네, 좀 외롭다 그러면 술에 미쳤겠죠. 과거에는 세상이 확 바뀐 거죠. 예, 술에 미쳤겠죠.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술 산업은 점점 위기인 거예요. 술만 위기냐 술과 연관되는 패키지들이 다들 위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쪽은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필요할 거고 그 고민 속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알콜 뭐 이쪽 시장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서 사실 뭐 조용함이라는 화두가 됐건 1인 가구의 화두가 됐건 뭐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욕망이 됐건 이런 게 쭉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크고 작게 다 영향 주는 거죠. 좋습니다. 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라이프 트렌드 2025 뭐 올해로 13번째 라이프 트렌드 네. 책을 좀 내주셨고 또 연중에는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책을 또 매년 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께 트렌드를 발견케 해주는 인사이트를 계속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경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또 라이프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주셔서 그게 일종의 또 개인의 시대, 네. 또 고립주의의 시대로의 전개를 또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같이 또 맞물려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면 함께 변화할 것이 노동 시장의 변화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어떤 직업이 또 부상할까, 어떤 직업이 또 사라질까 그런 이 라이프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를 고민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해안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민에 대해서 쓴 책들도 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미래 유망 직업이나 산업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뭐가 더 잘 될 건지.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요. 예, 일자리가 많은 게 유망 직업일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자리 많은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은 건 대부분 연봉이 낮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유망이라는 것은 돈 되게 많이 벌고 지위가 되게 좋은 직업들을 원하는 건 거예요. 네, 일자리의 양으로만 따지면 뭐 노인 요양이라던가 이런 쪽의 일자리는 점점 많아지겠죠. 왜냐면 점점 노인들은 늘어나고 노인들 누군가는 케어해야 되니까 케어하는 쪽에서 비즈니스는 많을 거예요, 무조건. 많을 건데 네, 박봉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미 지금도 그렇고.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일자리의 양보다도 네, 뭐 하나 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 두가 잘 이쪽을 더 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산업이 바뀌는 지점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반대로 리스크도 더 크게 있겠죠.
대부분 기업들이 요즘 구조조정을 입에 내세우고 있죠.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야 이거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할 텐데요. 네. 구조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영학에서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해오던 사업 중에서 사양하던 사업은 접고 잘 될 만한 새로운 사업을 더 투자하고 네. 사람도 그에 따라서 재편하고 이거잖아요. 네. 그 과거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 산업이 별로 안 바뀌는 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 들어가서 20, 30년 계속 버티는 걸 미덕이라고 여겨왔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빨리빨리 바뀌죠. 빨리빨리 바뀐다는 얘기는 만약에 기존에 탄탄하게 자기 입지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네.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에 관심 가진 사람은 입지가 부족한 사람들일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새롭게 무너지는 구멍과 새롭게 뜨는 구멍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건 거죠.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2022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본격적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 4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25년, 26년까지 갈 겁니다. 한국에서 구조조정 얘기는 2022년까지 못했어요. 조심스러워서. 3년에도 잘 못했어요. 근데 네. 3년에도 대부분 대기업의 임원하고 사장단 인사에서의 핵심 속뜻은 다 구조조정 내년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이걸로 세팅을 하자였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2024년이 그렇게 됐고 라이브 트렌드 2024에서 제가 2023년에 4년을 바라보면서 썼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이거든요, 사실. 구조조정 많이 할 거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억하던 옛날의 구조조정은 회사가 어려워서 하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과거에 IMF 위기를 겪을 때는 회사가 어려워서 망하기 직전에 이걸 해서 어떻게든 인건비도 아끼고 이거 접근이었어요. 네. 그건 구조조정의 행태 중에서 가장 나쁜 거 하나를 겪어본 거예요, 우리가. 예. 그거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란 말의 경기를 일으켜서 그런데 산업이 계속 바뀔 때는 말을 잘 갈아타고 계속 바뀌어져야 기업이 살아남아요. 그거 안 하고 계속 하던 대로 간다, 사람 그대로 갖고 있다, 회사가 무너져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잘리고 뭐 30년씩 계속 근무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아니면 빨리빨리 바뀌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우리가 아는 세계적 빅테크, 메이저 빅테크 대부분 평균 근속 연수가 한 3년 내외가 많습니다. 5년도 잘 안 넘어가요. 걔들이 나쁜 회사입니까? 걔들이 세상을 다 해먹고 있고 걔들이 다 끌고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엔비디아는 일주일에 7일 일 시켜도 안 나가잖아요. 왜? 네. 내 미래가 바뀌는데 내 통장 잔고가 10배가 되는데 왜 바뀌어요? 왜 나가겠어요? 근데 한국의 기업들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근속 횟수가 굉장히 긴 기업들 꽤 있거든요. 네. 20 몇 년씩 되는 기업들 많습니다. 예. 그럼 그 기업이 엄청 좋은 기업이냐? 관점에 따라 다르죠. 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죠. 난 놀아도 안 잘리니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나쁘죠. 시장의 입장에서도 나쁘죠. 저 회사가 만약에 구조조정을 더 나이스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더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저 회사가 궁극에는 나중에 고용도 더 할 거고 우리나라에 돈 더 벌어줄 텐데 그거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근데 대부분 한국 기업 이거 잘 못해요. 대부분 법 탓합니다. 우리 법이 이거 잘 못해. 근데 기업은 법 탓하고 있고 또 법은 또 안 바꾸고 이러면 또 법 만드는 사람이 국회일 텐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경제 살리려고 난린 거죠.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 가면요,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건 쉽게 해줘요. 회사에서 내보내는 건 쉽게 합니다. 나간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 나간 사람을 보호할 방법을 자꾸 찾아주는 건 거지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못 나가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는 건 장점일 텐데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계속 나올 거냐? 아니죠. 이게 누굴 위한 거냐고요. 우리가 경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조조정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이 전부다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네, 전부다. 네. 사람이 전부다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경영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유능한 사람이 사업도 성공시키고 아무리 투자 많이 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 갖고 오면 뭐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없으면 다 말아먹어요. 기업에서의 사람이 전부다는 유능한 사람들로 계속 유지시키자. 그러려면 새로운 인재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네. 기존의 인재들 중에서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아웃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아웃할 수는 없으니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투자해 줘야 됩니다. 투자했는데도 성장 못한다 아웃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능한 인재일수록요 나랑 같이 일할 인재가 인재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저 회사에서 나를 러브콜에서 가고 싶은데 봤더니 쟤들 다 노는 애들만 잔뜩 안 가요. 그러면 유능한 인재를 잘 모으기 위해서도 기업은 인재를 계속 성장시켜줘야 돼요. 이 인재 전쟁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산업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잖아요. 한국 경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 제일 많이 하는 탑10 항목하고 지금 수출 제일 많이 하는 탑10 항목이 거의 비슷해요.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네. 우리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그 몇 개가 여전히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산업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대부분 7, 80년대 다 태동하고 만들어진 산업이죠. 네. 그 당시에 이런 산업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치다 그랬겠죠. 저 조만한 나라에서 뭐 돈도 없는 애들이 뭘 저런 거 해서 되겠냐? 다 부정적으로 봤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누가 벌리겠다 그러면 미쳤나 저 대도 않는 거. 근데 수십 년 전에 그 대도 않는 걸 해가지고 결국은 몇십 년 우리가 잘 먹고 살았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다음 타자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구조가 수십 년간 끌고 와서 한국을 이만큼은 만들었는데 한국이 더 올라가려면 다음 타자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위해서라도 낡은 건 좀 버리고 새로운 거 좀 바꾸고 한국의 대기업들 중에서도 사양업들 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갈아엎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갈아입고 버티게 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다 국가적 손실이 되는 거죠. 기회와 시간을 날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걸 방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구조조정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아유 구조해야 됩니다. 막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이 돈 더 벌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다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이렇게 해서 뭐 미래가 좋아질지언정 내 밥그릇 뺏는 거 난 싫어. 우리는 한 번은 이 논쟁을 해야 돼요. 개인들은 대부분 자기 밥그릇이 훨씬 소중합니다. 기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이거는 그다음 문제예요. 내가 돈 더 받는 게 좋죠. 설령 내가 대충 놀고 일도 안 하면서 돈 받으면 베스트죠. 근데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기업은 위험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섞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경영진이 못됐네 그러고 냉정하네 그러고 저 가장이 있는데 저렇게 내쫓으면 저 사람들 뭐 먹고 살아 그러는데 구조조정의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해요. 그렇군요. 참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회사 나와야 된다. 여러분 회사 나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저는 사실 여기 안 보이시지만 닭살이 돋을 만큼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속상하고 좀 예, 불편한 얘기예요. 불편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걸 또 있는 그대로 또 전달해 주셔서 그렇죠. 왜냐면 기업에선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경영자들 이런 얘기 잘 못해요. 못하죠. 왜냐면 뭐 정치인 사람 잘 못해요.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 같은 연구자들은 어차피 연구가 그렇잖아요. 누구 편들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2023년에 봤을 때 우리 구조조정 무조건 할 텐데 네. 이 흐름에 대한 걸 계속 제시를 하면서 그럼 이런 시대에 리더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리더십도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여기에 대한 책도 쓰기도 했는데 가장 강조하는 건 리더가 어떤 조직이든 자기가 내 그릇이 이거 커버 못하겠다. 네. 내 그릇이 이걸 판을 바꾸고 이런 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나가는 게 리더의 용기 같은 건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지난달에 S그룹에 강연을 갔는데 그 전달에 강연을 오신 뭐 유명한 네. 전문가께서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나 봐요. 전 네네. 직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 해야 되고 나가실 분 나가셔야 되고 뭐 이런 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정말 극찬을 했대요.
소위 뭐 강의 평가가 뭐 만점이었대요. 근데 그날 그 대표님이 극대노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그 상황을 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혹여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주의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임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 경영자 입장에서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인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쵸. 그게 네. 참 그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적어도 이렇게 연구자들은 네. 그런 입장까지는 그들의 밥그릇까지 모르겠고 예. 우리 입장에선 어떤 방향이 지금 필요하고 예. 이 논의가 꼭 필요하고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된다고 제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고 사실. 그렇죠. 연구자의 역할인 거고. 예. 뭐 아무리 정답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입지 때문에 오답을 정답으로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세상에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리더가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 지금 어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오답을 정답을 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네. 뭐 그를 바로 못 고쳐줘도 세상에 판단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영자의 어떤 행보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제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 더 심각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한번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비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좀 달리 비유를 들겠습니다. 뭐 A 그룹사가 있어요. 네. 근데 A 그룹사에 계열사들이 있는데 네. 그 계열사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회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열사 중에 뭐 자동차사가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통신사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있다. 근데 뭐 뚝뚝 여러 계열사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 이것을 봤더니 구조조정이 예를 들면 통신사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통신사를 팔고 뭐를 사야 된다라는 분석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이 연구 펀딩의 막대한 비용을 네네. 사실은 가장 많은 펀딩을 이 통신사에서 많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네. 뒤집는 거예요. 네. 연구 결과를. 네. 그래서 통신사를 홀딩하라. 이런 결과물을 제시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이 그룹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매몰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그룹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초인류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온 사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특정 유추하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 제발 제가 실제 참여했었던 뭐 연구였습니다. 근데 유추하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연구자들은 적어도 자기 목소리를 다 내줘야 돼요. 그 취사 선택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럼 적어도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맞는 방향인지를 좀 판단을 잘 하게끔. 근데 보통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드러나거나 아니면 연구자들도 돈 준 사람 목소리를 자꾸 내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독립적 연구자니까 딴 데 후원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건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연구자들이 좀 많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뭘 보고 판단할 건가는 누군가의 후원을 받은 사람의 얘기보다는 그런 거 아닌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그 정보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 트렌드뿐이 아니고 수많은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많아지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거의 저희 1시간여 동안 쭉 논의를 해 왔는데 우리가 2025년이라는 사실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네네. 봤을 때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니까 거시경제적으로는 봤을 때 2025년 경제가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네. 좀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보고 있으니까 좋지 못합니다.
어려운 경제 국면에 놓여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소위 5천만 국민들께 말씀하신처럼 이 조용한 강함이 필요할 텐데 좀 이렇게 좀 대응하십시오. 좀 이렇게 좀 살아가십시오라는 트렌드 세터로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사실 트렌드에 관심 가지고 트렌드 정보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써먹으려고. 그냥 저런 일이 있었다 박수치고 재밌어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네네.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는 투자, 트렌드 정보는 투자 별개라고 자꾸 생각해요. 트렌드 정보에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소비의 방향이 됐건 사람들의 욕망이건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를 주로 주목해줘요. 그리고 그게 바뀔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예. 아주 초반에 먼저 바뀌는 사람부터 쭉 나중에 뒤쪽에 바뀌는 사람까지 대부분 제가 제시하는 거는 초반에 바뀌는 사람들 위주로 주로 얘기해줘요. 네. 한 10에서 한 20% 30% 사이 이때 바뀔 때가 시장이 커질 때거든요, 보통. 그래서 트렌드에서 제시하는 그런 명제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트렌드 키워드는 되게 달달 외워서 아는데 저게 왜 트렌드가 되었고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저게 내 업에 적용시켜 뭐가 될지는 고민을 안 해봐요. 연구자들은 모든 사람들에 따른 답을 다 분석해 주진 않거든요. 책이란 건 법령이니까 말 그대로 법령으로 해놓고 기업들에 가면 기업은 돈 많이 주니까 거기는 분석해 줘요. 근데 개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 트렌드 책을 갖다 놓고 보면서 자기 업이나 자기 관심사를 하나 갖다 놓고 자꾸 대입시켜 봐요. 대입시켜서 여기서 가장 잘 맞을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1년 내내 봐야 돼요. 1년 내내 요 트렌드 명제가 찬바람 부니까 뭐 바뀌었다. 내년 초 되니까 바뀌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중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전쟁도 지정학적 위기부터 이것저것 많잖아요. 얽혀 있는 게. 환경도 그렇고 이 많은 것들이 다 대외 변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다에 관심사를 하나 두고 이게 대외 변수가 바뀔 때마다 조율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번 조율을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점 자기가 가야 될 길이나 자기가 투자하건 자기가 벌릴 사업이 됐건 진로가 됐건 자꾸 좁혀지겠죠. 그걸 자꾸 고민해야 돼요. 그게 트렌드를 이해하는 방법인 건 거지. 트렌드 명제 막 신조 이거 달달 외우는 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어쩌면 1년 내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지 마시고 사셔야 된다. 빌려봐도 상관없어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저는 뭐 사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의 의견을 덧대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일상 속의 진짜 트렌드. 저도 오늘 미처 몰랐던 제 일상 속에 있었던 진짜 트렌드를 소장님과 1시간 동안 대담을 나누면서 그 진짜 트렌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소감이고요. 저도 그런 소감을 느꼈을 만큼 여러분께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우선 오늘 뭐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말만 많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다음엔 좀 제가 질문도 하면서 좀 주고받는 기회를 언젠가 한번 다시 만들고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